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미국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속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충분히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요. 그 스텔스워라고 제가 드렸던 거는 이제 가제고 트럼프의 전쟁.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보 근무를 다루는 책입니다. 로버트 스팔딩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최근에 해리 해리슨 대사가 추천을 했어요. 그 읽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추천을 한 책이고요.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늦게 어제 밤늦게 굉장히 이상한 트위터를 하나 띄웠죠. 예. 이게 뜬금없는 트위터거든요. 그렇죠. 딱 두 문장인데 김정은 멀쩡해. 만만치 않은 자야. 그런데 트럼프 트위터의 흐름을 보면 요새 전부 미국 대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문맥 없이 중간에 하나 이게 툭툭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조뱅에서는 이때까지 김정은 멀쩡하지 않다. 북한은 지금 양철, 김영철, 리병철 무신정부 체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틀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결론은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트럼프 특유의 트윗 메시지 폴리틱스고 일종의 영철이한테 주는 김영철이한테 주는 굉장한 일종의 명령 지시 사인이에요. 김영철 보라고 준 거다. 그렇죠. 네. 그 전에 트럼프가 이 짓을 했었죠. 어디지? 6월달에 판문점에 불러낼 때. 작년 6월달에. 예. 우리 내가 일본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 네. 그리고 10분 만에 다 받고 와서 두 가지 일을 했죠. 45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제끼고 단독 회담을 45분을 하고 아주 환한 미소로 둘 다 헤어졌고 그 다음에 평택 가서 미국 기지 보고 헬기 타고 올라가면서 삼성 공장을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정말 최고의 공장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슬쩍 흘리고 하얏트에서 우리 아마 재벌 그룹들 주요한 사람들 한 10여 명 이상 불러놓고 환담을 했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 악수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거는 이재용이밖에 없습니다. 삼성. 이야기도 이재용만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팔력한테 너 저기 이 부회장 건들면 너 죽어 임마. 그 이야기는 화웨이 때문에. 그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화웨이하고 말하자면 정면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반도체인데 명실공히 1위 업체인 삼성이 만약에 한국 정부의 어떤 압력으로 중국 쪽에 화웨이에 붙어버리면은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딱 나는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아서 삼성한테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 정부한테 메시지를 주고 지금 삼성 아마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화웨이가 아마 활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시간만 좀 버시면 돼. 내가 보기엔. 시간 벌면 되죠. 그리고 열심히 어차피 불구속 상태인데 그리고 EPN이 됐던 아니면 전 세계에 말하자면은 5G나 혹은 4차 AI, 4차 산업 시대에 모든 말하자면 원천들을 삼성이 또 확대할 수 있는 제도야 거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 트위터. 김정은 멀쩡해. 야 절대로 김정은 과소평가하지 마. 이걸 이제 김영철한테 보낸 거다. 이 의미가 그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 거의 고정형 국가 매각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제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렇죠. 지금 미국 대선에서 김정은의
살았나 죽었냐 이 문제가 많이 들어오면 대선의 쟁점이 다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혹은 뭐 북한의 지금 북한의 급변사태다 아니면 뭐 쿠데타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대선에 그 카드가 더 좋은 거 아닌가 트럼프한테? 왜냐하면은 그거 안 하고도 이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만약에 북한 카드가 사용이 되더라도 일단 이제는 메가람 접수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죠.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넘겨짚어서 생각하면 김영철, 리병철 쪽에서 우리 이제 국가 매각 협상합시다. 이렇게 들어왔을 수 있는데 비슷하게 사인이 있었죠. 시그널이 있었죠. 이미 있었죠. 있었죠. 언제죠? 그게 8월 4일 날 교토통신에서 평양 말로 확인 보도를 한 게 아니라 평양에서 미국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는 걸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교토통신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사실 확인 보도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 뒤에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국가 매각을 위한 협상을 북한 쪽에서 애드벌룬을 띄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트럼프 형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미국의 대표부가 평양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8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저쪽에서 하니까 아직 여건이 안 됐다. 좀 기다려. 그리고 never underestimate him. 그러니까 정원이를 이번 거는 정원이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북한 체제나 영생교 체제가 그렇게 간단한 체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 is in good health가 주어가 김정은이 아니라 영생교 is in a good health. good health. 그러니까 영생교의 뿌리가 깊다. 깊고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never underestimate him인데 힘이 목적어가 아니라 never underestimate 영생교 뿌리. 그렇지. 영생교 뿌리. The root of 영생교. 영생 컬트. 그렇지.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의 뿌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 시간 더 들여서 더 내부 정리 좀 더 해. 지금 당장 너희랑 지금 당장 국가 매각 최종 협상할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 메시지라고 우리가 해독하는 거네 이거를.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단한 가설로 세웠던 그 가설이 맞다라고 그 가설대로 만약에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이야기죠. 영생교와 그다음에 그 영생구의 구조와 이거 자체가 지금 아무리 그 상층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영생교의 7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덕지부터 먼지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빨리 정비하는데 정비를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철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가 뭐 남들이 되면 거의 정신병자 같은 추정인데 선문답 같은 이야기죠. 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말 김정은의 건재 상태를 뜻하는 메시지라면 뭐가 좀 아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맞죠. 그래서 왜 툭툭 튀어나오는지. 그래서 김정은의 건재를 뜻한다라고 보고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일단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바이든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가상 후보, 버추얼 캔디데이트라고 불립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대외 활동을 최소화해서 이제 하이든이라고 부르잖아. 하이든 그래요,죠. 바이든의 하이든, 히든 카드 할 때 히든, 감춰진. 밖으로 다니는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게 개판 상태다, 치매고 잘 걷지도 못하고 바이든 잘 걷지도 못해요. 이게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그 9월 8일 날
그 어디야 펜실베니아 랜카스터 갔을 때, 예, 예. 펜실베니아 랜카스터 갔을 때 가서 노조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저렇게 만났어요. 지금 사진처럼. 저 사진을 찍기 위한 저 안에 뭐 메시지도 없고 사실은 예, 예. 사진을 찍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포토컷이에요. 지금 이게 대선 50일 남겨두고 대선 후보가 저짓거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트럼프는 어저께죠. 어저께 트럼프가 어딜 갔냐? 미시간에 조그마한 프릴랜드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데요. 네. 7,000명 인구 7,000명 우리는 지금 읍도 안 돼. 그렇죠. 조그마한 읍이 있어. 작은 읍이죠. 면보다 크고 인구 7,000명짜리한테 가서 거기 수만 명 모였어 또 사람들이. 그렇죠.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아니지. 인근 아마 한 300km 있는 아주 저 지지자들 300km까지는 안 가. 아마 한 100km까지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지자들 중에 열성민들 다 와서 그 수만 명 모여서 거기서 또 엄청난 얘기 했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그러고 다녀야 되거든. 당연히죠. 근데 저렇게 저기 뒷마당에 앉아서 차나 마시고 완전히 좀 가상 후보가 돼 버렸어요. 뭐 둘이서 맞붙든지 아니면 피해 다니면서 자기 전략지를 가든지 뭐 해가지고 지금 두 개의 같은 행동의 두 가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전혀 다른 패턴의 두 가지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뭐 지금 위장된 활동 그게 뭐 언론이죠 뭐 거의. 그럼 이제 가상 후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두목이 따로 있다고. 그렇죠, 그 이야기죠. 오바마가 두목이야, 오바마가. 그거는 이거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이제 7월 23일 바이든 오바마 인터뷰를 찍은 동영상이 한 20-30분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바이든은 저기 보면 왼쪽에 저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잖아. 그렇죠. 오바마는 딱 다리 쪽 꼬고서 딱 젖히고 앉아 있잖아. 보스 아니야, 보스. 보스 맞아. 그 다음에 제목을 보시라고. 제목이 대통령 오바마, 부통령 바이든. 지금 7월 23일 날 찍은 건데 저게 제목이 전 대통령 오바마. 네. 처음에 저거라야지. 대통령 후보. 네. 우리의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전 대통령 오바마를 만나다. 저걸 보면은 2020년 7월이 아니라 2016년 혹은 2015년 15년 그때의 그 사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이도 웃겨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바이든은요 측면을 평각으로 찍어요. 그렇죠. 근데 오바마는 정면을 안각으로 찍어요. 안각 위로 보는 거로 안각으로. 평각 바이든은 이렇게 찍고 그래서 저 오바마 그 아주 그 뒤로 딱 적힌 거 이렇게 이거면 이제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찍은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카메라가 이제 무릎이나 배꼽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카메라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를 올린 거죠. 각도를 올린 거라고 저게. 근데 바이든은 그리고 뒤로 딱 적히고 있잖아요. 적히고 양손도 두 개 딱 편안하게. 네. 보스의 명령을 지금 보스로서 이제 딱 하는 거지. 근데 바이든은 어떤 거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 거야. 보고. 말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면은 이게 바이든만 이러냐? 아닙니다. 이 부통령 후보라는 그 카말라 해리스. 이 나이 20대 후반에 자기보다 30살 연상인 흑인 정치 브로커 거물한테 잠자리 같이 하고 정계 진출 시작한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오바마와 영상으로 하는 거를 또 찍었는데 저기서 보면 오바마 똑같잖아요. 쫙 커피 놓고 다리 꼬고서 쫙 영상만 보여줘야지 저걸 보여줬다는 건 I am the boss. 네, 그렇지. 저 9월 8일이에요. 9월 8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기서 카말라 해리스가 얼마나 아양을 떠는지 저 표정 보세요. 둘 사이에 화상 데이트야. 화상 질문도요. 제가 바이든과 같이 일하게 됐는데요. 우리 바이든 부통령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나 카말라 해리스가 그렇게 아양 잘 부르는 저거 보고서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 정치 세계에서는 저런 것들을 사실 보여줘서는 안 돼요. 저게 지금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팬이 아니라 팬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다는 여잔데
나 진짜로 이걸 참. 그러니까 얘들이 보스가 오바마라는 걸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연출해주고 야 이거 오바마의 낙점을 받은 낙점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날 믿고 찍어줘. 뭐 이런 거예요. 보증수표, 오바마표 보증수표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가상 후보, 가상 교주. 가상 지도자지. 뒤에 보스가 있단 소리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따라서 근데 김정은이 멀쩡할 리가 없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자기가 거죠.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옆에서 뭐 상원 린지 그레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정은 죽었다 살았다 뭐 논란을 처음 특종을 한 게 CNN이든 자기 반대편 쪽이든 뭐 아니면 자기하고 좀 가까운 동지 관계에 있는 상원 의원이든 저 반계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툭툭 던져가지고 뭔가 something 뭐 좀 이상하다 뭐가 중대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떼우면서 마지막 정작 그때도 그냥 김정은이 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이 뜬금없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캠페인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막 이제 시동을 걸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처음에는 왜 나왔을까? 우리가 사실은 저 백모 선생님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죠. 1시간 반.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찾았으니까 처음에 한 30분은 둘 다 너무 뜬금없으니까. 왓챠 이건 뭔가. 근데 이야기한 것만 1시간 반이지 고민한 걸로 치면 10시간이 넘지. 이게 나오자마자 난 이거 보고서 내가 연락드렸잖아. 이상한 거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그 숨겨져 있는 입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둘이 이제 그걸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멀쩡하다면 결론은 멀쩡하지 않다로 나와요. 그렇지. 멀쩡하다면 결론은 멀쩡. 왜 그러냐면 가상교주는 실권을 상실한 상태를 뜻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봤잖아. 그렇죠. 실권 없는 거야 저거 바이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막 하면서 여정이가 갑자기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 뭐 제1부부장 그다음에 뭐 또 당 주장 했다가 취소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제1부부장이 확고한 자리에 있거나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있지만은 아니면 당 중앙이 불도될 정도가 되면은 정원이는 만약에 뭐 코마 상태든 아니면 좀 위중한 상태든 해가지고 다 쾌차가 돼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 멀쩡하지 않은 건데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걸까? 혹은 포착하고도 속은 척하는 걸까? 그렇죠. 내가 속은 척입니다. 속은 척이야. 혹은 블러핑 치는 거예요. 왜냐? 북한 실상이 지금 알려지면 북한과 국가 매각 매수를 위한 최종 협상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대선에 관한 모든 아젠다가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두 가지죠. 그것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김정은의 그 생사 여부와 그다음에 저기 실제 권력 그 뭐 실각 혹은 유지 이 여부와 관련해서 평양의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 매각 협상에 들어가면 유고 상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 트럼프가 컨펌을 해주면은 그거 자체가 중국이든 우리든 국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대선의 쟁점이 다 그쪽으로 완전 덮어지면서 대선 자체가 뭉개져 버려. 뭉개지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대선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아주 미묘하고 잘 다뤄야 되는 쟁점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우편 투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평양 문제가 우리는 뭐 평시 같았으면은 한 몇십 년 전 같았으면 이게 아마 특종이 되고 이걸 뭐 대선에 유리하게 쓸까 안 쓸까 이런 계산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커서 지금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너무 큰 판이라 미국 대선 자체가 대선의 쟁점이 여기 빨려 들어가 버려요. 빨려 들어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사태를 연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더더구나 트럼프는 더
더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설정한 대선의 쟁점이라는 건 첫째 법과 질서. 그렇죠. 두 번째가 미중 전쟁. 네. 그저께 바로 이제 그 어디서 그랬나?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렇죠. 윈스턴 살람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s agenda is made in China. Mine made in America. 그러니까 바이든의 아젠다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이든은 중국 꼭두각시고 그렇죠. 나는 나의 아젠다는 미국서 만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나는 미국인을 대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버려. 이번에 그러니까 If Biden wins, China wins. 바이든이 이기면 중국이 이기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미국 대선을 가면 그게 워낙 큰 제 1등의 국가, 제일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의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모든 게 지금 미중 전쟁으로 포커싱이 돼서 이 내부에 투영된 상대방을 제압하는 중요한 메뉴죠. 아젠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젠다가 세 번째 쟁점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애국. 예. 그다음 미국 제조업 부활. 네. 뭐 이런 미국 에너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주요한 아젠다가 코로나인데 이게 11월 3일 대선일 직전 혹은 직후에 나와요. 네. 백신이 첫 번째 백신이 그럴 거라고 예측되는데 다섯 번째 주요한 아젠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 투표 선거 부정 방지. 네, 그렇죠. 이런 핵심 아젠다들이 네. 북한 급변 사태라는 블랙홀로 다 말려 들어가서 대선이 개판나는 거예요. 지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짚어야 될 아젠다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큰 관심 속에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되는데 결집이 영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젠다들을 중심으로 이게 북한 급변 사태는 너무 큰 그 지정학적인 지진이라 여기다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이한테 야야야 김영철한테 야 조금 이따 협상해. 야 너희 그거 김일성 동생도 그거 뿌리 깊은 거야. 너 그거 잘 다루고 있어. 잘 다루고 있어. 그리고 그 트위터가 마음이 급해도 이렇게 보채지 마.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컨센서스 이루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전략 목표는 보수 파퓰리즘, 다시 말하자면 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그렇죠. 수백만 명의 시민을 조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딱 굳히겠다.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뻥 하고 화산이 폭발해버리면 다 그냥 그 화산재와 그 용암에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성숙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에 불구하고 시민 캠페인의 그 소위 말하면 차별성이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전략적이고 필성 그 방식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훨씬 더 체계화되고 또 열정적이고 스케일이 커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또 아주 독특한 게 시골을 가요. 예, 시골을 가. 네, 대도시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 소위 저게 일종의 공간의 정치인데 시골에서 아메리칸 니스를 확인하는. 네. 2016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주 오래된 미국의 예외적이기도 하고 또 그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아메리칸 패트리티즘. 그러니까 미국의 애국주의, 미국의 애국심 이거는 그래도 한 200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잘 다져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시골에 그게 그 시골로부터 그 말하자면은 그 에스프리 정신이 밖으로 파고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응하는 중요한 가치 그런 것들을 이제 발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북한은 지금 양철 무신 체제로 봐야 되는데 양철 무신 체제가 근데 왜 자꾸 미국한테 이 국가 매각 그 최종 협상하자라고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에비던스 내가 영철이한테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학자라고 하는 게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은 저런 결론에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내렸고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트럼프로서는 지금 제일 큰 게 아까 대선 쟁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는 북한 문제를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펜딩 연기를 시켜놓고 일단 대선 끝나고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철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두 가지 선택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중국 한국과 손잡고 군부 전체주의, 네. 김일성 영생교가 아닌 비핵화와 부분적 개방을 하는 군부 전체주의를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종 이완용 모델로 국가를 매각하는 거. 두 가지가. 뭐 마지막 하나 생각하면 옥소야 하는 건데. 옥소야 하는 건데. 그거야 뭐 걔들 그 목숨 소중한지 너무나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 길을 안 택할 거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군부 전체주의로 안 가는 길이 그러니까 왜 여기서 국가 매각 고종 이완용처럼 네. 국가 매각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왜 추정하게 되냐고요. 만약 저기 김영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이병철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가를 군부 전체주의, 그러니까 영생교 정치주의에서 군부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뭐 비핵화를 하든 부분적 개방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지속성과 신뢰성이 없어요. 어떤 리더십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평양이 처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평양의 정치적인 그 구조, 그 다음에 핵 무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국제적인 고립, 압박 이 상태로부터 그것은 아마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저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저기 뭐 서울이 목숨 걸고 자기들 도와주지도 않고 베이징이 목숨 걸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다. 다 제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제코가 석자, 네. 서울도 제코가 석자인데 네.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미중 전쟁 격화되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난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제 서울과 베이징을 믿고 군부 전체주의 비즈니스 걸렸다가는 폭망한다. 아는 거예요. 죽는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99%다라고. 굉장히 냉철하게 아마 꿰뚫어 볼 거예요. 이 사람들 성향으로 봐서 나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들이 70대 중반 사람들인데. 그 영생교 전체주의 범털 그 위에 상부 그 저기 70대 80대 범털 군인들 그 노예함, 냉정함. 거기에서 살아남으면서 자기 직무들을 쭉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체제의 그 취약성,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구분은 영생 교주나 그 옆에 측근에서 붙어서 아양거리면서 플래팅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정치 군인들 혹은 정치 조직 지도부 그런 애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 성격이 다르다. 네.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자들은 결국 고종 이완용 모델을 따라서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를 미국에 매각하는 수순을 갈 거다. 네. 그리고 이번 트럼프 트위터는 야 최종 매각 협상 지금 나 서두를 뜻 없어. 너희 좀 내부 정리 좀 더해. 라는 김영철, 리병철한테 보내는 트위터다.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김정은이라는 주어는 영생교다. 김일성 영생교고 힘이라는 목적어는 또한 김일성 영생교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그 트럼프가 염두에 둔 메시지의 리더, 메시지의 수신자는 김영철, 리병철이다. 근데 이제 뭐 리병철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는데 사실은 저기 기획자, 지휘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실세 권력을 배분하고 기획하고 움직이는 거는 마쿠 내지는 김영철이가 오너십을 획득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게 좀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세네탈츠 독자님들은 이 얘기를 쭉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을 하시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좀 이게 터무니없는 그 추측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만 봐. 두 가지. 라고 할 때 두 가지만 보세요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뭐를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의 평소 말하자면은 어떤 중요한 정책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김영철은 벌써 고사포가 아니라 거의 뭐 그냥 미사일로
날아갔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회담 책임자인데 그 회담 깨졌는데 깨져도 이건 뭐 폭망이죠. 폭망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폭망했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북한이 문재인 586 집단마저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폭망을 했는데 그렇죠. 왜 버젓이 살아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에 처형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노이회담 18년 뭐 2월 3월 2월에 하고 3월쯤에는 김영철이가 실각이 됐다 혹은 처형됐다. 네. 이게 이제 노멀한 기준에서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죠. 돌았죠. 근데 처형커녕은 펄펄 날아다니죠. 근데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오고 갔다 왔다 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김정은이를 딱 뒤에서 그랬죠. 보고 사진을 딱 찍고 그다음에 같이 저 연극을 보러 가고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국내 우리 언론이나 혹은 외국에서도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는 그냥 뭐 이리저리 해서 이제 비선실세나 혹은 뭐 뒤로 물론 났구나 이렇게 생각. 마크로 완전히 이제 그거 했구나 뭐 처형까지는 안 하더라도. 근데 외무장관을 외교 부분에 자기 인맥이 들어갔어요. 그 냉면이 이성권이 그 이수용이를 빼내고 굉장히 오래된 저 북한의 외교 관료죠. 외교 관료고 굉장히 신뢰도 받고 있었고 근데 그쪽 팀들이 대부분 다 쫓겨나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저기 뭐지 비핵화 협상에서 큰 책임자는 아니었거든요. 심부름꾼들이었는데 심부름꾼들은 몰려가고 뭐 통역했던 친구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제 사라졌고 그때 가장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김영철 그다음에 최선희 이거는 버젓이 살아 있고 김영철의 거의 뭐 그냥 그 뭐야 비서 같은 이성권이가 외상을 맡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나 뭐 우리 언론이나 정부나 뭐 미국이든 김영철의 존재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이제 이제 5월달 6월달 6월 초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때부터 이제 그때 되면 완전히 드러나죠. 6월 16일 날 우리 연락사무소 했을 때 그 전에 그 리병철이 또 김영철도 그렇고 아까 두 가지 포인트 하나 김영철이 숨쉬고 살아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떨고 있다. 실세로. 그다음에 리병철이 이 사람은 그냥 원래 그냥 군인인데 우리 뭐 과기처 장관 혹은 뭐 국방장관 뭐 이런 정도지 과기처 장관 정도지 뭐. 과기처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 ADD.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란 말이에요. 종신소장. 종신소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군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 노동당 국방위 부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이고. 그럼 위원장은 김정은이거든.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니까 이게 최고 책임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보면 원래 저런 건 나오면 안 돼요. 군인이 저러고 다니면 너 정치하냐 그래서 숙청이야. 그러니까 노동신문 일면 앞대가리 왼쪽 위에 나온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군복을 저 오른쪽 사진에 옥수수밭에 가서 군복 벗고 일선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활 지도하고 현장 시찰. 저게 옥수수밭에 가서는 안 되죠. 뭐 군 훈련장에 가서 뭐 저거 보면서 뭐 그건 모르겠는데 저게 영성 교수들이 하는 폼이잖아요. 저게 근데 전날 노동신문 일면 탑 왼쪽에 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때 김정은의 동정은 한 줄로 일면에 놨어. 일면에 오른쪽 하단에 한 줄로. 뭐 한 자리니까 3단 4단이죠. 기사의 크기로 보면. 그래서 이거만 보더라도 여기 지금 보통 상황 아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병철이가 그걸 하냐면 아까 우리가 정리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를 하는지 제가 조금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고 실제로 왜 리병철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리병철이가 가장 충직하고 그다음에 가장 체계적으로 북한의 최근의 말하자면은 김정은 오고 난 뒤에
3차 핵실험부터 성공시키고 특히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 개발과 실험 총지휘를 했어요. 글쎄. 그러면은 그거를 총지휘했지. 그러면은 이병철이가 저걸 실권을 잡고 쿠데타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렇게 되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트위터에서 김영철이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그러면은 내부 단속 정비 좀 잘해. 영생교 체제 북한군 그거 경상도 말로 단디 챙겨놔. 단디 챙겨놔. 즉 상황 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 총책임자라야만이 그렇죠.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대지 말고 차분히 정리해. 그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우리는 너랑 파이널 내고는 대선 끝나고 또 그 무렵이면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그때 차분히 하자. 네 뜻은 알았으니까 그래 착하다. 착하다. 맞아. 거의 그 수준이야. 그걸로 해석할 여지가.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2시간 동안 경론을 벌이면서 그리고 그 경론에 앞서서 한 10시간 동안 고민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이 양철 군부 체제는 현재로서는 3방향 등거리. 물밑에서는 미국이랑 국가 매각 준비를 하면서 수면에서는 3방향 등거리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지난 6월 8일 그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나온 그 이상한.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뭐 저기 여정이가 우리 막 그 저기 문통 욕하고 뭐 하고 하는 투덜거리고 이런 것들은 막 신문에 떠들었는데 중요한 자기들의 노선과 메시지와 그것들은 다 거의 보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8일날 그 대남부서거든. 이거 아마 우리 저 백마 선생님께서 좀 이게 지금 좀 그 6월 이게 저거 직전이죠.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우리 저 대남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가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나온 직전에 그때 말하자면 폭파를 예고를 했어요. 다 부셔버리겠다. 이걸 보면 우선 첫째 이름이 김여정보다 김영철이 먼저 나와요. 8일 대남 사업부서들의 사업정화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원래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팔육을 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렇죠. 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 이게 문팔육이죠. 이 저지른 죄값. 이게 이제 한미 투쟁 회피하고 중국과 직통 결합했다는 거지. 도대체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주사들이. 뭐 하는 거야?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바로 뒤에 연락선도 폭파한다. 폭파했고. 지시 내린 주체가 누구냐? 김영철이죠. 김영철이 내린 거예요. 김영철이. 그러니까 여기 김여정은 찍기다시라고 생각하고 밑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빼버리면 8일 대남 사업부들의 사업청화회의에서 김영철 동지가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살아 있고 뭐 물리적으로 뭐 트위터한 듯이 아주 뭐 헬시, 뭐 그러면은 저거는 김정은이가 저기 저 정도면 김정은이가 내려. 딱 해서 그냥 굵직하고 담배 허스키한 목소리로 쫙 그 뭐지? 저기 참모들 그냥 마스크 쓰고 모아놓고 육성 보여가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북한 급변 사태가 이제 거의 숨가쁘게 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11월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그렇죠. 나오고 또 미국 대선 정리되고 나면 이게 뭐 아주 급가속으로 탈 것 같은데 이제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조중동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견제 해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표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미국 주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되는 평양과 더불어 오게 되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지금 기존의 미중 협조 상태 그리고 햇볕이다. 뭐 민족 지상주의다. 뭐 민족이면 오케이다. 평화 절대주의다.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쿨하게 그렇죠. 메시지를 우리 내부의 대북 정책 그보다 더 큰 통일 비전, 통일의 패턴,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국내 정치까지도 네. 아마 YS 정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부 다 제고해야 될 상태라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영하는 북한 임시행정기구로 그렇죠. 가야 된다. 이게 뭐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끼지 마라. 끼지 마라. 왜냐하면은 여기 정치가 뭐 몸팔려고 아니면은 국민의힘 따위의 그런 자들인데 무슨 자격으로? 냉전 정식 이후에 한국의 우파 자치 이른바 우파 정부든 뭐 보수 정부든 뭐 우파 정부든 뭐 진보 자칭 진보든 뭐 좌파 정부든 간에 공이 둘 다 소위 민족 패러다임의 환상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그랬지. 남북한이 지금 객관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체제적인 이 대립과 분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우리가 맞을 상황은 피가 섞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처절하게 삶의 방식인 체제의 선택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국 주도 국가 임시행정기구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신탁통치 군정 같은 게 들어가서 한 4, 5년 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 정부는 손을 안 대야 되고 한국의 민간인들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 중심 가치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 북한 주민 자신의 자치 능력에 바탕에서 자유조선으로 건국돼야 돼요. 아직까지 모든 스테이트는 못 들어간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레퍼런스로 독일 통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독일 통일의 내부적인 주체적인 그 행세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지금 에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거기에서 생겨지는 드라마도 다른 방식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가 또 손발을 맞춰서 남쪽에서 제대로 헤쳐나가려면 우리도 또 그런 어마무시한 변화를 겪을 텐데 선거구별, 지역별 조직이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지역활동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